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소셜미디어, 특히 텔레그램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텔레그램은 사용자 정보가 절대적으로 보안이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바로 이 절대적인 보안이 고급 기술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을 뒤흔든 박사방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마들을 추적하는 여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삼성 콘텐츠와 LD 편집자가 제공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사이버 헬, 인터넷 공포를 폭로하다의 리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리캡은 여러 정보 소스를 종합하고 GP가 수집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겨레 신문사의 김환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김환 기자가 다음 기사 주제를 찾던 중 편집국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 혐의를 고발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를 조사하고 취재에 착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김환은 망설였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고발자의 동기에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시의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취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주말 그는 그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고 범인의 정보와 함께 민감한 이미지와 연결된 컴퓨터의 IP, 주소가 포함된 3개의 첨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범인은 인천에 사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김환은 이 학생이 모범생이거나 또래, 비애 좋은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이 사건이 큰 사건일 가능성을 감지했습니다. 얼마 후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밤중에 게재되었지만 상황은 김환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비판적인 반응을 포함해 수많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로 김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개인 정보까지 유포되고 있는 채팅방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김환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할 상황에 대해 긴장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환의 가족 정보를 찾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고 보상으로 노예에게 원하는 사진을 찍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편집국은 이 정보를 파악한 후 김환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하고 보도에 나섰습니다. 그 팀에는 오은호 기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은호는 김환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 후 참여를 망설였지만 이 사건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걱정을 뒤로하고 정보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성년자를 협박하는 범죄자들이 매우 대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촬영한 노출 사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사용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기자들은 박사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박사방에 가입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김환은 조커라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조커는 박사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기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합의 후 양측은 대구의 한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은 조커가 박사방의 일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만남에 임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조커가 나타났고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커는 자신의 친구가 박사방의 피해자라며 고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박사방에 가입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박사방에 들어간 기자들은 업로드된 사진에 워터마크 저작권 표시가 붙어 있어 도용이나 불법적 이익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확인했습니다. 박사방의 주요 타겟은 일자리를 찾거나 돈이 필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일자리를 소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시착이나 의류 판매 일을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개인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노출이 있거나 없는 사진을 보내게 한 후 피해자는 채용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를 보내야 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박사방은 본색을 드러내며 피해자들에게 더 노출된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저항하면 집까지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이는 특히 어린 소녀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점은 박사방이 나이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 소녀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본 후 공통적으로 혐오와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항의 흔적을 보였지만 수천 명의 그룹원들로부터 오는 심리적 압박과 괴롭힘, 메시지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방의 동기와 그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팀은 N번방 관련 기사를 찾았고 그 기사를 작성한 산팀 플레임 그룹과 접촉했습니다. 플레임은 열정적인 젊은 기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대중을 일깨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사는 여학생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 N번방에 접근한 결과였습니다. 플레임은 AB 스눕이라는 평범해 보이는 웹사이트를 통해 N번방에 접근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왓츠맨이라는 인물이 운영하며 그는 고객을 매우 열정적으로 관리하며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이 잔인한 열정은 플레임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웹사이트의 한 회원이 플레임에 연락해 링크와 N번방 가입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조건은 그들의 아바타를 박사방과 유사한 위브 애니메이션 팬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N번방의 사진들은 극도로 혐오스러웠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린 소녀들이었으며 심지어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플레임은 N번방의 핵심 인물로 갓갓이라는 익명 인물을 지목했습니다. 박사방과 달리 갓갓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더 정교하고 가스라이팅 요소를 포함하며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갓갓은 타겟을 정한 후 피해자가 노출 사진을 유출당했다는 가벼운 협박을 시작하고 준비된 링크를 보내 정보를 빼냈습니다.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갓갓의 손에 들어갔고 N번방은 새로운 노예를 얻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갓갓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플레임은 이 사건이 단순한 보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신고를 접수한 후 플레임에게 추가 정보를 수집해 증거로 사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플레임은 레빗이라는 익명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레빗은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빠르게 관리자로 승격되어 1000명 규모의 채팅방을 관리했습니다. 레빗은 끊임없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관심을 끌려 했고 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플레임은 레빗을 주시하며 경찰과 협력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레빗은 큰 가치를 지닌 인물이 아니었고 결국 수사는 갓갓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N번방 멤버들은 갓갓의 정체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하며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갓갓을 존경했지만 지나쳤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논쟁의 정점에서 갓갓은 갑자기 사라졌고 엄마가 핸드폰 쓰지 말라고 했다거나 엄마가 자라고 했다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이에 플레임과 박사방 조사 기자들은 이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공론화해 대중에게 알리고 범죄자들의 유인 수법을 폭로하며 언론 매체들이 함께 논의해 수사를 심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론은 이 사건을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정도로 여기며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에게 이는 큰 실패였습니다. 박사방은 심지어 최초로 기사화된 채팅방이라며 조롱했고 기사 덕분에 회원수가 증가했다고 비웃었습니다. 더 나아가 박사방은 한겨레의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 사진을 업로드하며 언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기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방향성을 잃어 조사를 중단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달 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JBC의 스포트라이트와 SBS의 W 스토리 프로그램 제작진이 박사방 사건을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작진과 작가는 김환 기자와 연락해 그의 경험을 공유받았고 박사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박사방은 프로그램에 직접 연락하며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전 승리로 자신감이 생겼거나 텔레그램의 보안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인지 박사방은 탐정 사무소 운영, 다크웹에서의 마약 거래, 해외 조직 운영 등을 주장하며 캄보디아나 중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궁당하자 교묘하게 대응했습니다. 박사방은 방송국이 보도하면 SBS 건물에서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집에서 분신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W 스토리는 김환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는 박사방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SBS는 방송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방송 직후 박사방은 피해자가 비닐봉지를 쓰고 손이 문에 묶인 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하며 SBS에서 자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박사방이 피해자를 조종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JTBC가 비슷한 보도를 하면 비슷한 선물을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플레임은 JTBC에 신중히 고려하라고 조언했지만 결국 프로그램은 방송되었습니다. 방송 후 제작진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피해자들의 공감으로 위로받았습니다. 박사방은 자신의 심리적 전략이 다시 성공했다고 믿었지만 이는 그의 어리석은 실수였습니다. SBS 건물에서 피해자가 자살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진에 나타난 팔찌와 책 속 글자를 분석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비극을 막았습니다. 피해자의 방에서 영상에 나온 빨간 끈과 검은 비닐봉지, 박사방이 강요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극도로 두려워하고 무력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피해자와 가족을 안심시키며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조사 과정에서 박사방이 비디오 판매와 입장권으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거래는 베스트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자 회원들은 체포될까 두려워했고 박사방은 고객을 안심시키며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는 박사방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기자들은 이를 캡처해 당국에 제출했고 경찰은 돈의 흐름을 추적해 박사방을 찾아냈습니다. 박사방은 전화 사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세탁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의 돈을 받는 자가 과거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고 박사방이 공유한 탐정사무소 관리자 아이디 KSGS를 단서로 김과 레이 2명의 범죄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약 거래와 텔레그램 무기 거래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박사방과 직접 관련은 없었지만 긴밀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 중 경찰은 부다라는 또 다른 인물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스토킹 사건으로 체포된 하급 조직원이었고 돈을 보관하는 장소를 통해 박사방의 위치를 추적할 단서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소화전이 그 장소였습니다. 한 달간의 잠복 끝에 경찰은 수상한 소녀를 발견했고 그녀가 특정 날짜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한 남자를 만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적해 또 다른 인물을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고 소녀에게 돈을 건넨 남자가 박사방임을 확정했습니다. 즉시 40명 이상의 수사팀이 배치되어 박사방을 감시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기에 경찰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박사방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순간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박사방은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도 뉘우침 없이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타겟은 각각과 그의 엠번방이었습니다. 11개월간 잠적했던 각각은 자신의 채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W스토어의 PD 정주원과의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방송에서 박사방이 그를 비판한 것이 자존심을 건드린 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레드웰라는 해커팀이 각각을 추적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각각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방식으로 그를 유인했습니다. 화이트 해커의 IP 분석을 통해 각각의 위치는 안성으로 확인되었고 그가 사용한 전화기 종류도 밝혀졌습니다. 각각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사용된 중고 전화기와 공공 와이파이, 원격 연결을 위한 증폭기를 사용해 위치를 숨겼습니다. 엠번방 사건이 이슈가 되자 그는 증거를 인멸하며 피해자 영상을 메가에 업로드하고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메가 계정은 일회용 이메일로 등록되어 그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원본 영상은 SD카드에 저장 후 주기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은 자신의 범죄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남겼고 이는 그를 유죄로 만드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각각의 전화기를 발견했고 대질신문에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죄를 인정했습니다. 각각은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고 박사방과 마찬가지로 뉘우침 없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법과 정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들의 죄에 걸맞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박사방 본명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4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각각 본명 문영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영상을 강요한 혐의로 2021년 11월 3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까지 엠번방에 참여한 3,75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이버 공간에 도사리는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며 누구나 이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채팅방과 한국 여론 및 경찰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